내가 모든 불안과 계산 속을 떨치고 여행이 주는 순수한 기쁨에 온전히 몸을 내맡기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여행지에서 야생 동물을 만날 때이다. 숲속의 회색곰, 암벽의 사냥, 바다에서 뛰어오르는 고래를 만나는 순간의 흥분과 설렘이란, 나에게 야생 동물이란 내가 살아가는 행성과 그곳에서 기원한 생명체들의 아름다움을 응축한 어떤 절대적 아이콘과도 같은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 아닌 생명체를 접하기가 몹시 힘들어진 오늘의 형편에서 바람같이 스쳐가는 그들의 존재는 그 어떤 장엄한 인문지리적 기념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게 느껴졌다. 지금 낭독한 부분은 열림원에서 출간된 여행 산문집 작가가 사랑한 여행 속에 심윤경 작가의 산문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산문집은 시인과 소설가 10명이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저 역시 이 산문집에 홋카이도에 대한 짧은 기록을 실었습니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가 한은영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글을 쓰신 심윤경 작가님도 함께 계세요. 작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심윤경입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작가님과 특별 DJ가 되어서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산문집이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그런데 이 출간을 빌어서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사실은 제가 이 여행집에 한 꼭지를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여행을 안 다니고 이렇게 집에만 콕 박혀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행기를 쓴 게 어떤 자극이 되었는지 2015년에는 여행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다니던 사람이 가니까 또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행 이야기 풍성하게 할 수 있겠다. 좀 자신감을 충전하고 왔습니다. 은영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작가님께서 2군데 갔다 왔다고 하니까 부러움과 약간 샘 같은 게 나는데 저는 가려고 했던 곳이 한 군데가 있었는데 예. 뭐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아구나. 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워하면서 나중을 기약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소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 손으로 이렇게 짐을 챙겨서 꾸려서 떠나는 인간형은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같이 가자고 해주시는 분이 있을 때 아이고 잘됐다 하고 묻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여행 간 게 거의 5년 만인가? 그래서 여권 찾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아서 여권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만료됐겠다 싶어서 재발급받기 일보 직전에 아직 살아있는 여권을 발견해서 저는 작년에 하얼빈 빙설 축제에 한번 갔었고 가을에는 딸이랑 같이 파리 런던 여행을 갔다 왔어요. 운 좋았죠. 되게 저 이런 일이 거의 근 10년 동안 없었는데 작년이 여행복이 터진 한 해였어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하얼빈이랑 런던, 파리 갔다 왔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저는 그 중에서 간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네, 안 가본 2곳도 굉장히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디 가보셨어요? 저는 파리를 갔었는데 한 달 동안 너무 좋았겠다. 갔었어요. 그런 여행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 저는 사실 내가 여행을 싫어한다, 어려워한다라고 말을 흔히 하고 다니는데 그게 그 낯설미 가시지 않는 그 시간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 시간은 굉장히
알뜰하게 내가 써야 할 텐데 그런 부담감. 그런데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일상성이 생기잖아요. 그 숙소에서 같은 길을 오가는 그런 정취가 나는 참 좋더라고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파리엔? 저 2011년 9월에 한 달 동안 갔었는데요. 예. 그때 굉장히 뭐랄까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좋은 시기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 그때까지 여행을 자발적으로 가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예. 만났냐. 이런저런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서 잘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때는 진짜 뭔가 약간 불쑥 치밀어서 가지 않고서는 또 그곳이 파리가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아파트를 빌려서 갔었는데 정말 일상의 시간을 보냈어요. 뭐 관광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동네 몇 군데만 오가면서 맨날 가는 서점, 맨날 가는 카페, 맨날 가는 식당 이렇게 반복했었는데 그 시간이 아직까지 좋고 그렇죠. 우리 네. 좀 이 여행에 대한 감수성이 네. 비슷한 것 같아. 일상성을 네. 사랑하는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2012년에 한 달 동안 저는 서귀포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이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소시민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냥 가족 중심적으로 이렇게 아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때 모든 나의 일상이 이제 망가진 이제 제가 멘탈 붕괴가 온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이 일상이 나를 잡아먹고 있다. 나는 잡아먹혔다. 뼈만 남았다. 청새치처럼 해밍웨이의 청새치처럼 그렇게 된 느낌의 막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한 달 동안 나는 어디론가 가겠다는데 이제 해외로 갈 자신이나 그런 준비까지는 되어 있지 않았고 국내에서 제일 먼 곳 했더니 이제 서귀포더라고요. 그때 저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냐면 제주시에 있으면 따라올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만 내리면 바로 거기니까 너무 버스 하나 타는 거나 지하철 하나 타는 거나 비행기 한번 타는 거나 똑같잖아.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부터 한 3, 40분은 더 도망가야 아무도 안 따라오겠지. 막 그런 생각으로 서귀포에 거처를 정하고 한 달 동안 거기 있었는데 정말 많이 저에게 치유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이 나한테 필요했나 봐요. 저는 젊어서 일찍 결혼하고 아이 낳고 계속 살면서 혼자 지내본 적이 없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결핍돼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는데 그런 결핍이 있다는 걸 알아챈 순간 서귀포에 갔고 정말 그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고 막 사춘기에 들어가던 딸내미의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남편 생일날 떠나서 구정에 돌아오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 시간이 정말 나에게 좋았어요. 갈 때는 내가 거기 가서 굉장한 글을 쓰리라 그동안 내 일상에 짓밟혀 못 했던 글을 쓰리라 했는데 사실은 가서 글도 별로 못 썼고요. 그때 썼던 글을 가치 있게 살리지도 못했으나 그 시간과 공간 자체가 내 신경을 이렇게 무너진 신경을 다시 채워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는 게 제가 2012년에 등단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본 작가가 심윤경 작가님이셨어요. 우리 그날 봤죠. 네, 그 2012년 8월인가 9월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러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신 후인 거죠.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 게 지금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니까 그때 이제 심윤경 작가님이 장편 소설이 나왔었어요. 예. 그렇죠. 사랑에 대한 책이 나왔었는데 그 이전까지 작가님의 어떤 이미지는 이제 모범적이고 굉장히 그 공부도 잘하고 모든 범생이죠, 범생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잘 수행하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었는데 물론 그 안에는 다른 게 있었겠지만 그때 책이 나왔는데 작가님답지 않게 화사한 그런
꽃무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떤 고급스러운 플로럴 패턴의 그런 원피스. 예, 그런 걸 입으시고 예. 아이라인도 길게 빼서 프로필 사진을 찍고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작가가 한 시기를 지나고 있구나라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었거든요. 저는 그때 등단한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예. 지금 들어보니까 그런 서귀포에서의 예. 한 달 후에 그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예. 그때 내 모습을 기억을 해주네요. 윤영 씨는 정말 그 기억력의 킹이야. 나는 기억력이 정말 난 좌뇌가 사멸한 것 같아요. 오늘만 남아서 인상만 있지 어떤 구체적인 정보가 남질 않아요. 근데 그냥 은영 씨랑 저녁 먹었던 거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가 나 사랑이 달리다 책이 네.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러니까 그 소설가 주인공 빙의해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굽슬굽슬한 긴 웨이브 머리에 플로럴 패턴의 원피스. 지금 그 모습을 떠올리면은 정말 내가 아닌데 그때는 그게 나였고 그런 나는 일상을 견디질 못했던 거죠. 그 전까지 너무나 내 몸에 맞는 옷이었는데 그 순간에 붕괴가 되었어요. 그런 경험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글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내 인생에 그렇게 붕괴되는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붕괴가 큰 붕괴가 2-3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붕괴의 마무리를 항상 여행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견딜 수 없어질 때 자의적으로 내가 짐 싸서 떠난 것이기도 하고 그냥 인생의 스케줄에 의해서 원래 정해져 있었기도 하지만 하여튼 내 삶을 잠시 떠나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갈무리가 되어 주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제주도도 중요한 한 번이었어요. 제가 그날의 기억이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그 작가님의 모습이 사람은 역시 자기한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담이었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자벨 아잔이 닮았다고.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어보겠어요. 아니, 가지고 지금 봐도 닮았는데. 네, 저는 그때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을 기억하는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그 좋은 말이 독창적이고 개성적이고 그냥 인사치레가 아닐 수 있는 덕담이지만 그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자라는 어떤 작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날. 아유, 나 그 말 해놓고 그 이후로 그런 걸 실천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 이거 참. 그 좋게 들어줬으니 고맙습니다. 근데 네. 닮았어요, 진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 자초하자고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저는 그 이후로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칭찬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칭찬이라는 게 좀 낯뜨겁기도 하고 좀 좋아서 좋은 거지라는 건 제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서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순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일단 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거구나. 그럼 하나의 덕담을 이제 저도 돌려드리자면 은영 씨가 나에게 그렇게 좋은 말을 내가 해준 좋은 말을 기억해 준다니 저도 하나를 돌려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오늘의 이 팟캐스트 녹음이 굉장히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어요. 정말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는 나에게 되게 이게 어디 가서 입을 떼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경험도 적고 그 작가라면은 여행을 하면 뭔가 다른 감수성을 느끼시나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완전 관광객의 마음으로 다닐 뿐이고 그래서 이 책에 이 한 꼭지를 쓰기도 굉장히 망설였고 이후에 팟캐스트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앞섰는데 은영 씨가 우리 같이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을 해주는데 정말 누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뻥 건져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는데 어찌나 내가 정말 이 표정 관리 안 될 만큼 반갑던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역시나 은영 씨랑 얘기하는 건 늘 편하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받아서 읽는데 저 말고 9분의 작가님이 글을 쓰셨잖아요. 근데 다 각자 개별적으로 고유하게 좋은 거예요. 좋고 어떤 부분은 찡하고 어떤 부분은 마음이 아프고 여러 그런 감성이 드는데 작가님 부분을 읽는데 너무 뭐랄까 기분이 좋아지고 일단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식욕이 도는 약간 침이 꼴깍 삼키게 되는 그래서 이 산문에 대해서 누군가 말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책을 주면서 이거 내 건 됐고 여기서 이런 게 재밌는데 여기 심윤경 작가님 거 읽어보라고 되게 뭔가 군침 도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군침이 돌았지? 나는 음식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뭐지요? 도대체 나는 은영 씨가 묘사한 그 홋카이도의 그 게와 그 풍성한 멜론 막 거긴 정말 음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내가 군침을 삼켰던 건 너무 이해하겠지만 도대체 나의 글에서는 어떤 부분이 식욕을 자극을 했죠? 제가 그거는 일단 먹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고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는 뭐 특별한 미식가는 아니지만 어떤 작은 것에 그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일단 제목이 모순의 라임꽃 만발한 해밍웨이 집이잖아요. 예. 근데 또 책에 보다 보면 모히또가 모히또. 맛이 없는 걸 나왔는데 또 느낀 거죠. 이런 데 플로리다에서는 그냥 정원에 라임이 만발하니까 그냥 따서 짜서 하면 시큼한 모히또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거기 큐이스트 광장에 갑자기 펠리컨이 무슨 보자기처럼 보따리처럼 툭 떨어진 장면을 묘사했는데 전 갑자기 마시멜로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심지어 구운 마시멜로우. 근데 이상한 거는 저는 마시멜로우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심지어 구운 마시멜로우를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구운 마시멜로우가 먹고 싶다라고 그 펠리컨의 그 뒷모습을 그런가 봐요. 마시멜로우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도 거기 가서 펠리컨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펠리컨이란 새가 그렇게 이중적인 새더라고요.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에세이에서 묘사한 그대로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겨울 잠바 이렇게 뚫뚫 말아서 훅 집어던지듯이 털썩하고 떨어졌는데 그게 새더라고요. 근데 어그적어그적하고 일어나더니 그냥 멍하니 옆에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좀 귀찮게 하면 훌쩍 날아오르는데 날면 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날렵하고 안정적이고 멋있어요.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할 정도로. 그런데 어그적거리고 걸어 다닐 때는 제가 정말 IQ가 있을까? 저것도 새인가? 어떻게 저렇게 둔하지? 닭보다도 훨씬 둔해 보이는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인 면이 한 새 안에 같이 있을까? 그런 아주 충격적인 느낌을 줬던 새였어요. 근데 펠리컨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긴 턱주머니 그거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얘네가 우리 앞에서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은 못 봐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 펠리컨의 그 둥그런 엉덩이가 나는 구운 마시멜로우 먹어봤거든요. 비슷하다는 거 일리가 있어요. 그 뚱실뚱실하면서 갈색이 도는 그리고 속털의 그 하얀색 굉장히 일리 있는 상상이에요. 참 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제가 펠리컨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펠리컨에 대해서 쓴 무언가를 본 적이 있겠지만 이렇게 인식적 충격을 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펠리컨이란 곧 그 뚫뚫 마른 잠바 뭉치로 각인이 되는 그런 거죠. 참 글이라는 거는 신기한 것 같아요. 은영 씨가 갔던 그 홋카이도의 그곳은 리조트인 거예요, 하나에? 거기도 어떤 동물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저도 모르게 안테나가 빡 서거든요. 근데 그 사슴? 곰은 못 봤다고요. 수달? 담비였나? 수달이 아니라? 담비. 거긴 그러니까 리조트에 포함된 곳인 거예요? 어떤 거에 좀 설명을 해주세요. 거기가. 그러니까 리조트인데요. 리조트가
그 산 속에 있는 리조트인 거예요. 그래서 리조트 안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리조트에서 리조트 바깥으로 나가는 그 길. 또 이제 홋카이도가 굉장히 한가하고 차를 느리게 운행을 하니까 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근대 도시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명히 길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신호체계가 있지만 뭐 예전에 마차 있고 그런 때처럼 갑자기 동물이 오면 차가 자연스럽게 멈추고 동물이 지나가기 기다리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무슨 센가치로의 모험 이런 거 보면 예. 이게 이곳이 배경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그런 세계 있잖아요. 그런 세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홋카이도인 것 같았어요. 예. 여름에 가신 거죠? 네. 그러면은 이게 좀 시원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가신 건가요? 홋카이도는 북쪽이니까 아무래도 좀 선선하고 여름나기 좋은 곳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아니었나 보다. 예, 굉장히 그 당시 한국이 여름이었는데 한국보다 더 좀 두꺼운 옷 좀 더 준비해 갔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태양이 장렬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습도가 높지가 않아서 쾌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랑은 또 다른 것 같은데 온도가 뜨거웠는데 이게 뭔가 불쾌한 느낌이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어떤 일광욕하는 느낌이 들어서 신기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누구한텐가 물어봤었어요. 리조트 직원한테. 그랬더니 원래 이곳은 습도가 높지가 않고 그래서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지만 춥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지가 않아서 그러면서 전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그 단어를 눈의 질을 설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빙질, 설질이라고 하는데 설질이 다르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 설질이 그들은 굉장히 일상적으로 쓴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그 눈이 샴페인 파우더 같다고 파우더리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뭔가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겨울은 가보지 않아서 겪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들 말로는 눈이 잘 뭉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 하여튼 그런 말을 듣고서 같은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 스밀라의 눈에 대한 기억이라는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스칸디나비아 북쪽이고 눈이랑 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눈을 형용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대한 고유 명사들, 그러니까 쌀랑눈, 뭐 한방눈 그런 게 아니라 잘 미끄러지는 눈, 습기를 많이 머금은 눈, 그렇게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눈 다 각각의 이름에 있다고 했던 기억이 나. 아마 그런 건가 보다. 네, 정말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구나. 예. 신기하다. 홋카이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렇게 건조할 수가 있을까? 그게 홋카이도가 굉장히 넓고 바다 접해 있는 홋카이도도 있지만 제가 갔던 곳은 내륙의 홋카이도였어요. 그 홋카이도로 따지면 중부 정도 되는. 그래서 만약에 삿포로라든가 그 근처에 도야호수 이런데 그쪽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내륙 삿포로하고 거리도 그러니까 차로 꽤 돼요. 한 서너 시간 두세 시간 가는 그 정도.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거기 있다가 삿포로도 가려고 했었는데 쉽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먼 곳이구나. 그게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이곳이 유럽이라던가 어떤 영어권 국가라든가 혹은 지하철이 잘 있으면 제가 갔을 거예요. 아니면 차를 렌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단 일본어라서 간판에 읽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자인데 이게 한자라고 할 수도 없는 일본식 한자잖아요.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건 도로가 우리는 반대니까. 그렇죠. 좌측 운전. 이제 운전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엄두가 안 났어요.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며칠간 계셨던 거예요? 저 한 5박 6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 홋카이도가 맥주랑 삿포로니까
우동인가? 유제품 네. 유명한 거죠. 예. 저는 우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유랑 그러게 요거트 요구르트 이런 통이 것들이. 그렇게 올록볼록한 양각돼 있는 네. 그 묘사가 좋았었어요. 네, 그 제품이 맛있었어요. 제가 그 제품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었으나 이름을 예. 기억하지 못하여 혹시 가보시면 그거를 드세요라는 어떤 정보로 거기 넣은 거거든요. 올록볼록한 네. 병을 찾으세요. 네. 욕심내게 되는 그런 맛이라서 배가 부른데도 그거를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가기 전까지 우유 한 병, 요거트 한 병 이런 식으로. 근데 농산물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냥 아스파라거스, 감자 이런 건데. 맞아요. 깍지콩. 예, 그런 거.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아스파라거스는 쉽게 먹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뭐 특별한 조리법이 아니라 그냥 데치거나 삶아서 먹는데 이 그 본연의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저는 이번에 파리에 갔을 때 왜 프랑스 음식이 되게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맛집 검색을 안 하고 어딜 가나 맛있는 게 진짜 음식 잘하는 동네의 특징 아닐까? 그러면서 갔다가 쓴맛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파리에 얼마나 계셨어요? 나흘? 나흘? 예, 그러면 파리 나흘, 런던 3일 그렇게 일주일 갔다 온 거예요. 파리는 어느 동네에 묵으셨어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최대한 가까운 위치로 잡았어요. 도심에 계셨네요. 예. 딸이랑 둘만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편의성이나 안전 같은 걸 좀 고려를 하려고 그냥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굉장히 숙박비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박물관 가까운 데로 잡았더니 정말 더블 침대 하나에 이렇게 약간의 테두리가 더 있는 정도의 그렇게 조그만한 방에 있었는데 그래도 안마당처럼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루브르 가셨던 거예요?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 나는 사실 그런 인문 지리학적인 거에 별 관심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가서 너무너무 반하고 없는 시간을 이렇게 막 일정을 조정해서 결국은 베르사유 궁전을 포기하고 루브르 박물관을 한 번 더 갔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 달 있었는데도 루브르 안 갔었거든요. 아, 정말? 가려고 시도를 했으나 줄을 섰는데 너무 그냥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냥 돌아왔어. 그 고비가 참 넘기 힘들어요. 저도 그 줄 서는 시간 동안은 이제 거의 히스테릭한 심정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뭐 이러자고 여기 왔나? 뭐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뭐 왜 이렇게 불친절한 것 같지? 막 비효율적인 온갖 생각을 다 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그 고비를 넘고 나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참 좋았어요. 저는 줄 서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주로 그런데 파리 어디에 계셨어요? 저는 그 육구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제르맹 데프레라고 하는 데 있었는데, 정말 그곳은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냥 어떤 특별한 유적지가 아니라 그냥 거리 하나 그리고 어떤 집에 있는 문패라든가 손잡이 그리고 쇼윈도 이런 게 다 예술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 코너를 돌면 어떤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에서 뭐 그냥 별거 아닌 그런 과일과 야채를 그 봉투에 넣어주는 방식도 너무 각을 잡아서 섬세한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구나,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에게 가장 그 희열을 주었던 순간은 제가 밀란 쿤데라를 만난. 엄마? 실물로? 네. 어떻게? 얘기 좀 자세히 해봐요. 저는 근데 뭐 밀란 쿤데라가 아닌지 긴지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저는 밀란 쿤데라라고 믿고 있는데 정황이 있어요. 제가 그 육구에 숙박을 했던 것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육구에 갈리마르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 우연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말을 못하더라도 보는 것만 좋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구에 그걸 정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리고 갈리마드 그 서점 자주 갔었어요. 뭐 최근 가서 작가들 사진 붙어 있는 거 보면서
뭐 낭독회를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막 이런 거 많았었는데 제가 자주 가던 빵집이 있었어요. 예. 약간 유기농 그런 컨셉으로 해서 그 과일도 팔고 빵도 팔고 뭐 커피도 팔고 간단한 식사를 파는 곳이었는데 저는 그 종업원들의 태도가 너무 상냥해서 자주 갔었거든요. 자주 갔었는데 밀란 쿤데라로 추정되는 아저씨도 아닌 할아버지도 아닌 그 분이 제가 많이 보았던 이미지 그 누런색 점퍼를 가죽 잠바 그런 거를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빵을 사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빵을 사서 기다리는 동안 한 몇 분도 안 되는 동안 뒷모습을 보면서 밀란 쿤데라겠지? 이러면서 봤는데 제가 이제 그분이 밀란 쿤데라라고 믿고 있는 정황이 제가 예전에 밀란 쿤데라 인터뷰를 본 것 중에서 그분이 파리 6구에 어디 사는데 그것은 갈리마르 출판사가 거기에 숙소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검색해봤더니 그 빵집이랑 200m, 300m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맞겠다.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정말 특별한 추억이네요. 그거는 그리고 은형 씨가 아니면 포착할 수 없었을 행운일 것 같아요. 은형 씨의 그 눈썰미가 아니고서는 나는 옆에 있어도 몰랐을 것 같아. 근데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분이 계셨나 보다 거기. 근데 저의 어떤 오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그때. 야, 멋지다. 나는 파리, 런던 둘 다 가긴 했지만 다들 이제 내가 그런 데 갔다 그러면 내 친구들이 어떤 문화적인 소양을 이렇게 컬처럴 샤워를 받고 왔느냐 막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그거와는 거리가 멀어서 참 민망스러울 지경인데 갑자기 너무 있어 보이잖아. 밀란 쿤데라라고 하니까. 근데 또 제가 없어 보이는 얘기를 자발적으로 하자면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파리를 꼭 가야 되겠는데 갈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안 됐어요. 시간적 여력도 안 됐고 경제적으로 여력도 안 됐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빚을 냈어요. 빚을 냈는데 더 멋있는데 네, 이건. 저는 제가 처음 해본 그런 거예요. 빚을 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빚을 아직 안 갚고 있어요. 사채예요? 혹시 아니, 안 사채 갚아도 아니고 되는? 그 안전한 그 금융권에 이제 이자가 얼마 안 되는 그런 절이긴 한데 제가 왜 안 갚냐면 제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이유는 제가 거기에 그 한 달에 얼마씩 이자가 나가잖아요. 예. 그 이자를 내면서 그 통장을 확인하면서 아 그때 내가 2011년에 여기 이렇게 가고 싶었지. 그때 그 마음을 아직은 갖고 있고 싶어서 그래서 그게 어떤 주술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빚을 제가 아직 갖고 있으면 그때 어떤 절박함, 쓸쓸함, 그때 그 감성으로 어떤 그때 그게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빚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등단하기 전이었다고 네, 했죠. 등단하기 전에. 그때의 감성은 지금으로선 다시 돌아가기 힘든 거니까 진짜 그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겠네요. 이제는 등단 작가고 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나는 기억도 안 난다. 그 전의 일은. 저는 그 뭐 해먹는 걸 좋아해서 거창한 건 아닌데 일부러 그 부엌이 있는 곳을 빌렸었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해먹었었는데 그 식재료를 사서 먹는데 식재료는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치품 유의 식재료가 아닌 그냥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거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질이 좋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그냥 별거 아닌 그냥 되게 심플한 드레싱으로 먹으면서 좋았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요. 네.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정말 관광객을 벗어나기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2주 정도 한 곳에 이렇게 뿌리 박아서 2주도 사실 구경하고 다니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어서 제가 선호하는 여행의 방식은
여러 곳을 가지 않고 그냥 한 군데 콕 뿌리 박아서 제가 그래요. 예, 그곳에서 최대한의 긴 시간을 보내는 게 저의 감수성에는 제일 따뜻한 느낌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저는 한번 갔던데 또 가는 거.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갈 때는 이제 그래 관광객의 마음으로 그냥 잘 쉬고 간다였으나 두 번째 가면은 갑자기 버럭 반가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곳에 내가 다시 오다니. 그리고 옛날에 왔을 때와 이제 달라진 것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고 달라진 건 달라져서 신기하고 그대로 있는 건 그대로 있어서 반갑고 그래서 감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갔던 곳에 또 가는 곳.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일상성과 이 낯익은 감정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네. 저도 매우 그렇고 매우 동의하는. 일단 숙소를 옮기고 이러면 진짜 짐 쌌다 풀렀다 너무 귀찮고 예. 체력적으로 딸리고요. 그냥 한 곳에 그냥 진득하니 있는 게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같이 얘기를 하다가 또 드는 생각인데 역시 가장 좋은 얘기는 어쩌면 어떤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역시 행복했던 어떤 시간에 대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출렁이고 찰랑이게 해주는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작가님의 그 산문이 좋았던 이유는 그런 정서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축복받은 느낌 같은 게 저에게 전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거기 바다 거북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와이에서 검은 모래 사장에 바다 거북이 왔는데 그 바다 거북의 맨질맨질한 등껍질이 저에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바다 거북의 맨질맨질한 등껍질에 햇볕이 내려쬐잖아요. 근데 그 햇빛이 저에게도 비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참 좋은 거구나. 이럴 그러게요. 때 글이랑 말이라는 거는 제가 겪지 않은 어떤 행복했던 시간, 기억, 경험, 촉감 같은 것들을 제가 나눌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진짜 은영 씨의 지금 키워드로는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이 수시로 이렇게 굴욕의 순간이 있고 너무 길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나 자신의 비루함과 싸워가는 일상을 갑자기 이렇게 한판 맺히기로 그래 사는 것이 축복이구나 존재한다는 것이 축복이구나라는 느낌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계기가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몇 번의 절망을 여행으로 갈무리하고 참 그나마 잘 마무리했고 그 끝이 좋았다. 나는 다시 그 일을 계기로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훗날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행은 축복이네요. 정말 그 순간들 그냥 일상이 주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축복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일상을 훨씬 더 즐기는 사람인데 여행 가서의 그 순간들은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면서도 더 긴 추억을 남기잖아요. 그게 참 좋네요. 산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의무와 책임, 도리, 온갖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정말 고통이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순간의 행복감, 기쁨, 희열 이런 것 때문에 그 고의 과정들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여행 같기도 하고 음식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대화 같기도 하고 뭐 책일 때도 많고요. 그래서 또 생각이 드는 게 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감각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드네요. 그래서 뭐 고통스러운 일 많고 슬픈 일 많은데 그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순간에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많다는 것. 그러니까 누리는 게 절대적으로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거 누리는 거를
감수할 수 있는 어떤 감각기관이 발달했다는 것, 이거는 참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바닷거북의 순간으로 잠시 돌아가 보자면 네. 거북이가 이제 바닷속에서 철렁철렁 하다가 그게 아무 때나 올라오는 게 아니래요. 저는 이제 그 운 좋게 그 바닷가에 갔다가 마침 모래사장으로 올라오는 거북이 떼를 만난 건데 거기에 올해 며칠간 지냈다고 하는 다른 관광객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참 운이 좋다. 나는 사흘 동안 여기 있었는데 바닷거북이들이 계속 바닷물 속에서 울렁울렁 하면서 아주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안 오다가 오늘 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그 거북이를 구경을 하는데 꼬맹이 하나가 미국 아이죠. 미국 아이가 물론 영어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북이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엎어져 있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정말 놀랍도록 아무것도 안 하는 거북이를 보면서 그렇게 짜릿하고 그렇게 신비롭고 이 순간이 축복이구나. 내가 이것들을 이 우주에서 만나서 이 귀한 것들을 눈 마주치고 보는 이 순간이 내 인생에 다시 올까라는 그 피톨들이 다시 막 이렇게 우르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마구 흥분해 있는데 꼬맹이는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 진짜 얘네가 나한테 뭘 대단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닌데도 이렇게 축복이구나. 여행은 참 축복이다. 이 존재는 축복이다. 그런 느낌을 그때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딱히 하와이에 대한 선호가 없었는데 전 심지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동물을 좀 무서워하거든요. 겁이 많아서. 그런데 하와이의 그 어떤 그 시각적인 게 너무 자극되더라고요. 검은 모래사변에 예. 소뚜껑을 닮은 바다 거북의 등껍질, 거기에 비추는 햇빛, 예. 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혹시 예정된 여행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올해라든가 아니면 뭐 잡혀 있는 거? 저는 이렇게 갔던 곳 다시 가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정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런던에 갔었는데 런던에 이제 3일밖에 못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딸과 같이 가다 보니 이제 또 따님은 이제 그 유명한 중2병 환자시기 때문에 그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근데 이분이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가서 박물관에 가면은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또 완전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나오고 싶지 않다고 대신 자기는 베르사유 궁전은 안 간다 그러더니 런던에 가서는 이제 빅벤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는 빅벤에 관심이 없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너는 뭐에 관심이 있니? 했더니 자기는 뮤지컬과 해리포터와 또 역시 대형 박물관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뮤지컬, 해리포터 스튜디오, 대형 박물관 모두 다 실내 공간들이잖아요. 사흘밖에 안 되는 시간을 그걸로 꽉 채우다 보니까 정말 저는 어디 가서 런던 갔다고 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런던 브릿지도 못 봤어요. 그래서 런던에 다시 가보고 싶어요. 정말 거길 가서 내가 런던 브릿지를 못 보고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런던 빅벤도 겨우 오기 전날 밤에 겨우 가서 이건 보고 가야지 막 화를 내고 겨우 가서 보고 맥주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러고 왔는데 다시 가서 조금 더 런던이 그렇게 매력 있고 아름다운 곳일 줄 알았으면 좀 더 그냥 둘 중 한 도시만 갔을 거예요. 파리를 일주일 가거나 런던을 일주일 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런던 쪽에 조금 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가보고 싶네요. 런던 가서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런던에 가면은 뮤지컬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역시 이제 중2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 성인이 즐길 수 있는 뮤지컬은 같이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보고 싶었던 뮤지컬이 북 오브 몰몬이라고 몰몬 교도와 몰몬경 이렇게 종교에 관한 이렇게 블랙 유머로 꾸민 그 뮤지컬이 있었는데 그거가 저는 너무 눈에 쏙 들어와서 가보고 싶은데 뭐 동반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요. 그
그런 뮤지컬들, 제 취향에 좀 더 맞는 뮤지컬들을 더 보고, 그리고 사흘이어서 너무 짧아서 근교로는 나가볼 생각도 못 했는데 좀 더 제가 가보고 싶었던 곳은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랑 찰스 다윈의 집을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번 일정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인영 씨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십니까? 저는 올해 9월에 한 달 동안 뉴욕에 가기로 되어 있는데 네, 근데 이것도 역시 발권을 해야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동반자와 가기로 예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건데 이제 혹시 그때 가서 저와 이제 그분 사이에 뭐 각자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별일이 없다면 9월에 뉴욕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말 좋겠다. 너무 알찬 시간이 되겠어요. 뉴욕은 정말 그 뭐랄까 영감을 주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몇 시간 정도 거의 갔다고 말하기 무색하게 민망하게 갔다 왔어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 정말 관심이 없거든요. 안 가고 싶어요, 딱히. 근데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욕은 미국이 아니야. 뉴욕은 뉴욕이야. 그래서 아 그래? 약간 좀 그 말에 약간 혹했어요. 너무 재밌는 데라고. 그리고 그 말도 좋았어요. 네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저는 여행을 가면은 인문지리적인 볼거리가 있고 자연 환경에 관한 볼거리가 있죠. 저는 언제나 택하라고 하면은 자연 환경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을 때 시안에 가서 이제 그 뭐였더라 왕릉 중국의 왕릉은 정말 거대한 산 하나만큼 커다랗던데 그 왕릉을 보러 갔으나 저는 왕릉보다도 그 곁에 펼쳐진 그 황토 흙이 대지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자연지형에 매료되는 사람이어서 이제 미국에서 1년간 살았던 경험상 특히 이제 저는 가장 볼 거 없다고 하는 중부 미드웨스트에서 1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몇몇 그렇게 플로리다나 그렇게 여행을 갔던 거 말고는 주로 그 밋밋한 동네에 있었는데 진짜 사람 손이 닿지 않은 황무지라는 걸 보는 게 저는 좋았어요. 미국이 생각보다 좋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의 별다른 매력 포인트를 못 느꼈거든요. 거기 뭐 서울이나 뉴욕이나지 뭐 좀 그런 식으로 그냥 미국까지 가서 뉴욕도 안 들렀다 그러면 남들이 또 뭐라 그럴 테니까 2박 3일 정말 마지못해 가서 그냥 지냈었는데 생각보다 좋았어요.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매정하게 하지만 분명 가면 분명 좋아할 거예요. 미국 중서부도 좋을 것 같고 그 옛날 영화에 보면 그레이하운드 버스 타고서 가잖아요. 그 밤 여행 이런 그런 거를 한번 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말씀하시는데 살짝 스쳐 지나갔고 참 이 긴 시간 동안 어떻게 얘기할까 걱정했었는데 너무나 세상에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작가님에게 여행이란? 나에게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작은 소품일 것 같아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는 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다시 만나는 나의 일상도 참 좋더라고요. 그냥 쭉 이어졌으면 좋은 줄 몰랐을. 근데 여행이라고 하는 이벤트로 해서 왕창 한번 얼클어졌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일상이 좋아요. 그래서 나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작은 소품. 은영 씨에게는 여행이란 어떤 겁니까? 제가 좀 당황했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했었어요. 작가님처럼. 정말? 일상을 매력적이게 보이게 하는데 다른 걸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자면 저에게 여행이란 사랑 같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이 끝난 뒤에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점에서 사랑 같은 게 아닌가 싶고요. 맞다. 예. 맞다. 그리고 앤디 여홀인지 우디 알렌인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두 사람 항상 헷갈리는데 그 가장 좋은 사랑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그런 게 아닌가?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즐기거나 뭐 하거나 헤매거나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사랑이랑 참 닮았다. 사랑을 할 때는 그 자체가 그렇게 환희이자 막 그 기쁨이지는 사실 않잖아요. 그쵸? 더 가슴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 맘대로 뜻대로 안 안 되기도 되는 하고. 거가 크고 그런데 돌이키고 지나가고 나면 정말 곱씹어도 늘 달콤한 그게 사랑이고 여행이네요. 멋지다. 네. 아, 참 오늘 이렇게 작가님이랑 따뜻하고 뭔가 침이 나오고 그 삶의 의욕이 샘솟는 시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시고 맞춰주세요. 예. 저도 오늘 이렇게 여행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역시 여행이 주는 힘은 되게 크네요. 제가 아침에 굉장히 우울해하면서 여기 왔는데 이렇게 즐겁고 들뜬 기분이 들 거라고는 전 생각도 못했어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게 사랑을 닮은 여행 즐기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은영 씨의 홋카이도 여행기에서 좋았던 부분을 읽을게요. 북극의 젖소들이 눈 위를 산책하는 광경을 상상한다 라고 어딘가에 쓴 적이 있습니다. 여름이었고 뜨거웠습니다. 그 계절 저의 소원은 땀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눈과 산나무와 젖소와 북극의 고립과 따뜻함에 대하여. 제가 상상하는 북극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뾰족하지만 부드러운 나무가 있고 고립되어 있으나 고독하지 않고 연인의 키만큼 눈이 쌓이나 춥지 않은 곳, 형용모순의 세계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의 일입니다. 고백하건대 그때 저의 북극은 홋카이도였습니다. 홋케도라고 부르는 게 더 정겨운 곳. 그곳은 가장 가까이 있는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답게 손을 뻗으면 사라져버리는 다다를 수 없는 나라. 저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창 너머로 홋카이도 그린이 보입니다. 돌아가는 날까지 아마도 오른쪽 침대만 쓰게 될 것 같습니다. 빈 침대를 한번 쓸어봅니다. 불을 끕니다.